자, 진영리에 자리하고 있는 다가구입니다. 요거고요. 주변에 보시면 전부 다가구입니다. 다가구. 좀 외관 상당히 양호해 보이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량기를 떼간 호실들도 이쪽에 보이고요. 한쪽에 주차 공간이 이렇게 여러 대 배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 땅까지 포함입니다. 주변 다 다가구죠. 다가구. 반대편 외관도 양호해 보이네. 이 건물의 상태는 양호해 보이네요. 승전기 오늘 안 되고 있고요. 우편물이 묻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주거를 안 하고 있는 느낌도 들고요. 제2층에 내경실. 또 내경실. 이게 4층인가? 4층에 이렇게 벽면이 4층은 3개 옷이. 엘리베이터는 접근이 잘 되네요. 4층에 7개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 엘리베이터. 기계실. 특이하게 이게 수도 계량기 같은데 여기에 밖으로 빠지겠네요. 여기 타일 조금 깨져 있는 거 빼고는 건물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총 4개, 4개, 3개, 총 11개씩 건물 상태 양호합니다. 엘리베이터도 문제없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김해 진형읍 열엘입니다. 열엘이 주변은 다
근린주택 다가구들이 혼재되어 있고요. 조금만 나가면 바로 읍내 되겠습니다. 자, 공사 자재들이 있고요. 보시면 천장이 보면 마감이 좀 덜 되어 있고요. 이게 배관이 또 완벽히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좀 안 됐네요. 이게 공사되다가 마른 건지. 그리고 여기는 주차장 공간인 듯한데 창고를 하나 만들어 뒀고요. 배관들이 이렇게 다 외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공사 자재들이 이렇게 어지럽게 달려 있고요. 완전히 100% 마무리가 된 것 같진 않네요.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2개 호실, 3층에 2개 호실, 여기 1개 호실, 그리고 또 여기. 자, 3층 올라가는 길. 이 한쪽 벽면이 마감이 좀 안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공사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여기가 3층 2개 호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총 2층, 3층 2개 호실에서 4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공사가 완벽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미비하게 되는 상태고, 이게 유치권이 신고가 되어 있던데 공사 대금을 실제 못 받아서 마무리가 다 안 된 건지 유치 점유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자, 김해 진영읍 다가구 주택 되겠습니다. 자, 주변 입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사무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또 찾아뵙습니다. 바쁘실 건데 네, 잘 오셨습니다.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김해 진영 쪽에 다가구 2개를 보고 왔는데, 제가 아까 살짝 여쭤봤는데 또 시간을 뺏으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보고 온 진영의 다가구 2개 제가 아까 좀 부탁을 드린 거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볼 부분. 다가구를 요즘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복잡해 보이긴 하거든요. 네. 저희도 가끔씩 좀 복잡하기도 할 때도 있고, 유치권 부분도 있는 물건이 있어서 저희가 2개 물건 좀 조언을 구하고자 찾아뵙습니다. 이 물건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중요하게 봐야 될 점, 그런 거 좀 조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김해시 진영읍에 소재한 네.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네, 진영님, 저도 아까 보고 오긴 했거든요. 네. 이 물건 상태는 괜찮던데 되게 권리관계가 좀 길더라고요. 네. 사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일단 이 다가구 주택 물건을 네. 이제 접하시기 앞서 3가지 정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거죠? 첫째가 이제 네. 자산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일정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네. 부동산, 음, 주식, 음. 예금, 적금, 코인, 채권 네.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할 텐데 네, 네, 네. 이 자산의 포트폴리오 안에 제일 큰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네. 그렇죠. 이 부동산은 빈부의 차이를 두지 않고 항상 비중이 큽니다. 가장. 네. 여기서는 빈부의 차이가 얼마 나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집도 뭐 몇 억씩 하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부동산이 제일 크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타임입니다. 타임. 네. 이 네. 포트폴리오 안에 음. 타임을 주입시키는 순간 네. 빈부의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집니다. 사고 파는 타임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아, 네, 네. 그러니까 가장 높을 때 네. 사는 사람이 있고 가장 낮을 때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타임이 들어가는 순간 빈도의 차이가 커지기 시작하는데 네. 그러면 이 다가구 물건은 과연 그 타임 중에 장기, 중기, 단기 물건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자기 나름대로 정립을 시켜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사가지고 대팔 때 그 텀을 얘기. 네. 그래가지고 언제 파느냐. 네. 아, 그 텀. 네네. 시간을 주입해보면 이 물건이 현재 이제 6억인데 네. 저는 다가구 물건은 단기 투자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단기. 네네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단기 투자니까 6억에 낙찰 받아서 7억에 되팔아야 되는 물건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단기 투자는 그게 아닙니다. 아, 그럼. 자, 6억에 사서 네. 매도만 수익을 얻는 게 아닙니다. 꼭 네. 매도를 해야지 투자금이 회수되는 게 아니고 네. 6억을 투자해서 사도 매월 월세가 들어오면 네네네. 그게 바로 단기 투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매월 들어오는 수익률을 보시는. 그죠. 매월 들어오는 수익률을 봐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이 없다고 생각해 볼 때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식당에 가서 음식값을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에 투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투자한 분이 계실 텐데 네. 그분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음식값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는 안 되죠. 중기,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안 되죠. 네. 그 물건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 음식값을 계산하려면 단기 투자로 매월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그렇죠. 돈이 있어야지 투자 수익도 계속 회복이 되고 네.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맞습니다. 다가구 물건을 절대 그냥 허투루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엔조이입니다. 즐겨야 됩니다. 부동산을. 그러니까 이 즐기는. 다가구 물건은 네. 아파트는 네. 전세를 주면 신경 쓸 일이 사실 없지만 아, 손이 많이. 다가구 물건은 손이 많이 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네. 처음 입찰 받으신 분이나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맞아요. 뭐, 저희도 많이 봅니다. 뭐 고쳐달라, 뭐 고쳐달라 하는데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이 다가구 물건은 낙찰 받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손 안 대고 그냥 편하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힘들죠. 네. 이 물건이 나한테 일을 하지 않은데도 근로소득에 상응하는 금액을 월세로 주는 거니까 네. 요구사항이 있으면 즉각 해줘야 돼요. 즐겨야 됩니다. 이 물건을. 네. 네. 공감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 물건을 이제 한번 즐겨볼 텐데 네네. 이 물건을 딱 접하는 순간 금액도 12억짜리가 6억 천까지 내려졌으니까 상당히 매력적이고 네, 많이 내려왔어요. 네. 이제 낙찰 받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301호 거주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많아요. 이렇게 되면 손님들이 대부분 꺼버립니다. 그죠? 다른 물건을 찾아갑니다. 네. 좀 더- 쉬운 거. 그렇죠. 좀 더 쉬운 거. 간단한 거. 네, 간단하고 쉽고 네. 그러면은 영영 낙찰 받지를 못합니다. 나만 쉬운 게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내 집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 한 장을 탁 펼쳐도 네.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한눈에 알아야 됩니다, 일단. 자, 일단 이렇게 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각 층별로 똑같이 네, 각층을 총 11개 네. 호실입니다. 네, 네, 맞더라고요. 네, 보고 2층 왔습니다. 4개, 3층, 4층에는 더 크겠죠? 4층에 3개. 네. 맞아요. 1층은 이제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네. 1층 12대가 주차가 가능한데, 이쪽에 차가 들어옵니다.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즐겨야 돼요. 조금 전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영상을 잘 찍어 주셔가지고, 네. 1층에 들어가서 출입구 엘리베이터. 계단 올라가다 엘리베이터를 타도 됩니다. 네. 자, 201호, 202호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제일 위에 옥탑방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자, 이제 1층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아, 이 층별로 보면. 그렇죠. 이제 아, 층별로 네네네. 보면은 이게 두 장으로 나눠 놨습니다, 일단. 아, 네. 네. 자, 201호. 네, 일단 201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네. 하모규라는 분이 7,500만 원에 이제 보증금이 돼 있고, 전입이 2015년 10월 19일 확정일자 돼 있고, 배당 요구도 다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2015년 9월. 9월 25일이니까 이건 항상 머릿속에 외우고 두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분은 터줏대감입니다. 이 집이 건축되고 나서부터 계속 거주하셨던 분이니까 상당히 네. 오래 사셨던 분이구나라는 게 이제 예측이 되고, 네.
그다음 보증금이 7,500이니까 작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네. 이 정도면은. 대신 이제 말소 기준급은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나 배당금은 이제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201호는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이제 네. 202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02호는 물건 설명서상 좀 복잡하게 돼 있긴 한데, 일단은 박모라는 분이 4,300에 돼 있는데, 202호로 전입은 돼 있지만, 실제 거주는 304호에 한답니다. 304호에 하고 있고, 점유자 송모라는 분이 여기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 장모라는 분도 200에 30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가장 따져야 될 게 이제 대항력이 있는 부분이냐 없는 부분인데, 모두 대항력이 네. 사실상 없습니다. 네. 네, 따라서 굳이 누가 사는지 일일이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그다음 다음 저 304호 사는 분은 또 다른 분하고 겹치겠네요. 그렇죠. 그럼 네. 304호를 한번 보면 됩니다. 304호 남모라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점유자로 돼 있고, 근데 확정이나 배당은 없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특별히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301호를 보면 여기 9월 25일에 전입에 똑같은 날짜. 네, 똑같은 날짜에 말소 전입. 기준보다.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래도 대항력이 없죠. 왜냐하면 동일한 날짜일 때는 건재당근자하고 네. 확정일자, 전입일자하고 동일한 날짜의 경우에는 임차권자가 확정일자, 전입일자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네. 생깁니다. 네네. 네, 그래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네, 좀 억울할. 상당히 억울. 예. 이런 거는 보호가 되면 좋겠는데 정말 억울할 수 있겠는데.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일단은 네, 잘 이해했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도 뭐 이렇게 표로 다 만들어서 네. 이렇게 쭉 하면 뭐 크게 복잡할 건 없습니다. 여기서 낙찰자가 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이제 이분들 중에서 배당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 배당을 못 받는 분도 있고, 소액 네네. 임차인으로. 네네. 소액 임차인 부분은 변호사님이 한번. 예, 그 배당 부분 한번 보죠. 네. 이 사건 경우는 배당이 두 가지 경우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에 대한 배당하고 네. 1순위 건재당권자에 대한 배당을 하고 나면 그때 남는 돈이 없으니까 네. 배당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소액 임차인 기준이 어찌 되느냐? 네. 이게 문제되는데, 소액 임차인 해당 여부는 1순위 건재당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날짜 기준으로. 예, 이 사건의 경우는 1순위 건재당권 설정일이 2015년 9월 25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기준에 의해서 소액 임차인 보면 보증금이 4,5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까지가 네. 보호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일이 아니고 그렇죠. 근저당권 예.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반인 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네. 내 돈 뭐 이 정도는 보장을 받지 않겠나 하는 그 금액 가이드라인 알고 있어야 네. 네. 나중에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하면 또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고. 네. 그러면 이제 실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찌 되느냐를 판단해 본다면, 이 사건의 경우는 임차인 수가 많습니다. 네. 그 많은 중에 1순위 건재당권자보다 선일자로 먼저 성립한 임차권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보고, 네. 따져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 경우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4,5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보면 되죠. 네. 또 보증금이 4,5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전입 신고를 해야 되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배당 요구를 또 해야 그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배당 요구 안 한 거는 배당에서 제외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당의 임차 부분에 대해서 선일자로 등기된 임차권 등기가 없어야 됩니다. 이 사건 경우에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네. 임차인 박모 씨 경우 문서상 202호 임차인이지만은 네. 실제 점유는 304호입니다. 네. 따라서 임차인 박모 씨는 202호에 대한 점유가 없습니다. 그럼 304호에 대해서는 선일자로 등기된 임차권 등기가 있습니다. 임차인 박모 씨는 소액 임차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 사건 경우는 매수인이 인수해야 되는 임차권은 하나도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돈을 못 받고 나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막 이사비를 요구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좀 그렇죠. 억울함을 표출하면서 명도 저항이 있을 수는 있겠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은 정리가 좀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낙찰 받았을 때, 네네네. 네, 그 다음은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도 네,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에서 이 다가구 물건을 꼭 포함시켜야 되는 이유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총 임대차 보증금 2천만 원 기준. 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중요하죠. 돈이 되느냐 이놈이. 네, 이게 맞습니다. 중요하죠. 네. 네. 자, 일단은 이 집을 이렇게 표로 만듭니다. 이렇게 1층 주차장, 2층 주차장. 네. 자, 그런데 보증금을 전부 다 2천만 원으로 세팅했을 때, 네. 예. 아까 여기 보시면은 1억 천이었습니다. 아, 요거를 네, 사용해서. 네, 1억 천이고 임대차 보증금이 8천에 신고가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8천이라고 쳤을 때 네. 항상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니까. 네네. 그럼 가상 임대차는 2천에 60입니다. 그렇게 되죠. 네, 4천에 있는 게 2천에 20. 네. 이렇게 가상 임대차를 모두 다 2천으로 세팅합니다. 네, 2천에 50, 2천에 50. 네. 이렇게 다 이제 세팅했는데 여기서 임대차 보증금이 2천인 이유는 이 다가구 물건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보증금이 100, 200, 300하고 1000, 2000, 3000은 차이가 큽니다. 네. 네, 그 세입자들의 성향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보증금이 1, 200인 분들은 좀 막습니까? 근데 뭐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씁니다 그냥. 네. 네,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 맞아요. 네, 그냥 뭐 담라도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보증금을 받으려면 깨끗이 써야 되기도 하고 네. 파손에 대한 배상도 고려하고 할 텐데.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최소 보증금은 항상 2천으로 잡아야 됩니다. 네. 네, 그 밑으로는 하시면 아마 힘드실 겁니다. 이건 이제 2천으로 잡았을 때는 총 임차 보증금 2억 2천입니다. 네. 네, 그리고 월세는 390으로 390 세팅이 됩니다. 그 다음 3천으로 잡았습니다. 네. 3천으로 다 잡았을 때는 여기 3천에 이제 50이 되고 3천에 10이 되겠죠. 네. 3,300으로 잡았을 때는 90만 원이 내려가서 총 월세가 300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천으로 잡았을 때는 4억 4천. 네. 예, 총 월세는 100이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보증금이 더 이상 상향 조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 다가구 물건은 계속 현금이 돌아야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세입자 한 명이 나가려고 하는데 네. 만약에 여기가 지금 1억 천 또는 8천이 걸려 있다. 그럼 8천을 어떻게 마련하죠? 맞습니다. 네.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7,500 이런 건 돌려주기가 힘들고 막혀버립니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 일이 터트리고. 맞습니다. 네. 네. 다가구 물건의 대부분이 이렇게 세팅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네네네. 네. 보증금은 2천에서 4천 사이 돌려줄 수 있어요. 네, 돌려줄 수 있는 범위 한도 안에서만 이제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팅을 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2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얘기 드렸듯이 월세는 390만 원이고 네. 지금 최저가가 6억 1천이고 네. 총 임대차 보증금이 2억 2천이 공제되니까 네. 본인 자본은 이제 3억 9천이 네. 들어갑니다. 지금 1억 예금했을 때 5.1% 예금 금리가 지금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1년 했을 때 510만 원인데 네. 그리고 월 이자로 따졌을 때는 42만 원입니다. 은행에 예치했을 때는. 네네. 네. 390만 원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는 월 이자 소득이 163만 원입니다. 많기는 많아졌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많아져도 이 수익을 따라올 수는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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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자본이 3,900 있을 때입니다. 3억 9천이 있을 때. 네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총 그 임대차 보증금을 3억 3천으로 기준했을 때. 총 월세는 300이 되고, 최저가에서 3억 3천을 빼니까 본인 자본은 2억 8천이 들어갑니다. 네. 예. 그리고 월세 수익은 300. 네. 예. 예금 수익은 117. 네. 이렇게 돼도 좀 2배가 넘습니다. 여기서 지금 일단 대출을 내지 않은 자기 투자금을 맞습니다. 네. 네. 대출이 좀 나오면 자기가 부담이 아무래도 더 줄 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대출을 권하지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네, 많이 나오지도 않고 네. 오로지 본인 자본으로만 들어가는 게 네. 가장 돈 흐름이 좋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이렇게 표를 알려드리는 거고 네. 4억 4천 이제 전세 보증을 4천으로 기준했을 때 네네. 네, 총 월세는 100이고 네. 본인 자본은 1억 7천만 들어갑니다. 대신 네. 네. 그리고 월세 수익은 100 예금 수익은 71만 원
이렇게 되면 이제 격차가 많이 좁혀지겠죠. 대신 이제 1억 7천 정도만 네. 자기 자본이 들어가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찰됐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2천, 3천, 4천 중에서 이제 3천을 보증금으로 기준하겠습니다. 네. 3억 3천이고 총 월세는 300. 최저가 아까 유찰됐으니까 4억 9천에서 임대차 보증금 3억 3천을 빼면 네. 본인 자본은 1억 6천밖에 안 들어가는데 월세 수익은 300입니다. 네네. 네. 따라서 이제 한 번 더 유찰됐을 때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 네. 이렇게 보니까 확연히 구분이 되네요. 네. 따라서 다가구 물건은 부동산을 투자로 하시는 분이라면 꼭 그 포트폴리오 안에 집어넣고 단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을 하셔야 되는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이런 물건을 경매를 통하지 않고선 취득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네. 이 물건을 12억 주고 단기 투자로 12억을 투자하시는 힘들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 경매 시장이 좋을 때는 이 다가구 물건을 항상 눈여겨봐야 됩니다. 사실 이게 시세가 거의 10억 정도 아직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맞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10억을 사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그리려면 진짜 어렵겠네요. 그렇죠. 지금 금액이 좀 늘어나 버리면 바로 내가 투입되는 금액이 많아져 버리니까. 맞습니다. 지금 6억 천인데 6억 천이면 지금 창원 시내 신축. 땅 사가지고 지으면 답 안 나올 것 같은데. 답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사무장님 이번 회차에 최저가 들어가 볼 만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지 않는데. 변호사님. 예, 들어가 볼만 하죠. 일단 일단은 이 다가구는 건물도 좋고 주변에도 보니까 입지가 좋더라고요. 바로 네. 진역읍내라서 깨끗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예. 다음 이제 이 물건 이렇게 임차인이 많은 물건을 하고 나면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물건은 네네. 사실 상당히 쉽습니다 이제. 네, 두 번째 물건도 네. 제가 보고 오긴 왔는데 그거는 이제 호실이 좀 작긴 작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래도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권 부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고 오긴 했는데 좋은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이렇게 표로 만드니까 네, 4개 호실밖에 안 됩니다. 네, 4개 호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11개 호실 했을 때하고는 너무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뭐 항상 해야지. 네. 쉬운 게 이제 눈에 금방 들어오니까. 네, 여기도 이제 똑같이 1층 출입구고 네. 들어오고 나면 2층 있고 3층 있고 이제 이게 끝이고. 그러니까 이 물건은 뭐 특별히 권리 관계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유치권 부분이 네, 유치권이 있더라고요. 걸려 있기 때문에 유치권 부분은 변호사님이 한번. 네, 그래서 이 유치권을 일반적으로 딱 들어와 있으면 일반인들은 사실은 패스하거든요. 사실관계를 떠나서 아이고 머리 아프다 이제 일이 되는데 저희도 경매를 많이 하자면 거기서 이제 좀 우리말로 하자면 먹을거리가 더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보이니까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전문가분의 조언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임차인 이모 씨 경우에 전입일자, 확정일자가 모두 건재당권 일자보다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배당이 없고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임차인들은 모두 미전입이거나 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없고 모두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표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경매 사이트 표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이 집 보면은 4분이 들어와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변호사님 말씀처럼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일단 뭐 대항이 없으니까 나는 신경 쓸 게 없다. 그렇게 그렇지. 이해를 하면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도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임차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치권 부분은 네, 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사대금 2억이 지금. 제가 이제 먼저 한번 이제 보고 싶은 건 제가 아까 현장을 갔다 오니까 1층에 위에 보면은 이제 배관인데 배관을 덮어야 될 건데 천장 가지고 덱스로 덮든지 뭐로 덮든지 덮어야 돼. 그것도 확 뚫려 있고 공사 자재도 많이 현재 이제 놓여져 있고 3층 올라가는 벽면도 마무리가 안 돼 있고 외장으로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느낌에는 이게 공사 마무리 안 한 게 무슨 진짜 돈을 안 줘서 그런가?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일반인들이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사를 하다가 돈을 다 못 받았으니까 낙찰받을 사람이 그냥 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유치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 경매와 관련해서 이제 유치권은 네, 일단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 네네, 경매 개시 결정 당시에 네, 유치권 그 채권이 네, 변제기에 도달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채권자가 당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네, 네. 예, 근데 이 사건 경우를 보면 유치권 신고 자체가 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다음 한 1년 후에 유치권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그리고 유치권 신고한 날짜가 중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날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가 그만큼 늦었다는 것은 일단 성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또 이 사건 경우는 그 유치권에 대해서 유치권 배제 신청 의견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보긴 했습니다. 예. 채권자로부터. 예, 그래서 그러한 면도 있고 또 점유면으로 보면 네, 물건 사진에 네, 점유하고 있다는 상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보이는 부동산 동영상을 봐도 네, 네, 네. 이 유치권자가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는 그 사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나 점유하고 있습니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점유권자로서 네. 대개의 경우에 플래카드를 붙인다든가 그리고 뭐 방문을 하면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네. 이 사건 경우는 그게 잘 안 보입니다. 뭐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올라가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던데요. 네. 각 호실에도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걸로 네.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건 유치권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다가구를 볼 때 간간히 유치권 신고가 된 것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우리가 초보들이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이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외부에서 유치권자가 있다, 유치를 하고 있다라는 걸 표시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현수막이든 뭐든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하면 가장 나은 부분일까요? 네, 일단은 그것이 확실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네.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에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그 점유가 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 후에 이루어진 점유면 아. 유치권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점유를 언제부터 하고 있다 이거를 제3자가 알 수 있게 네. 블랙카드라든지 또는 뭐 안내물이라든지 기재를 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플랜카드든지 안내문을 보되 이게 한마디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기입 날짜를 보고 그 전에 했는지 그 이후에 했는지도 탐문이든 실제 뭐 살펴봐가지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이 물건은 유치 점유에 있어서 뭐 100%라는 건 없겠지만 확률적으로 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유치 점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성립 안 함으로 좀 보는 게 좀 더 맞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네네, 맞습니다. 이 물건 경우는 네. 1층 1층 천정입니까? 네, 맞습니다. 1층 천정에 아직 미완성 부분이 있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미완성 부분이 있었다는 거는 네. 도급 공사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고. 그러면 혹시 받을 돈이 진짜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네네. 오히려 그 반대라고 봐야죠. 아, 그래요? 그럼 저 공사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채권이 성립 안 했다. 그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 당시에 네. 아.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경매 개시 결정 당시에 네. 채권이 성립하고 변제기에 있어야 됩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공사가 미완성이라는 거는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네요. 발상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은 이거 진짜 줄 돈이 있나 보다. 돈 안 줘서 안 해주고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반대일 수 있겠네요. 네. 아, 그게 계약을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기성고에 따라서 네. 얼마씩 나눠서 받기로 했다면 네네. 그거는 유치권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지만 네. 대개의 경우에 전체로 도급 계약을 하기 때문에 네. 저렇게 미완성된 부분이 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유치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저희가 한번 취합을 해보면 일단 유치 점유를 하고 있다는 고지도 없고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유치권 신고도 이루어졌고 네. 또 말씀처럼 이런 그 공사도 마무리 안 돼서 변제기가 도래 안 했을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그것에 따라 나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봐도 충분히 판단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꼼꼼히 유치권의 여부를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채권자의 유치권 배제 신청 의견서가 접수되어 있다. 아, 네네네. 그것도 이 사건 채권자 중에 금융기관 채권자 건전한건자가 있죠. 네네네. 건전한건에 의한 대출이 이루어질 때 그 네. 대출 조건으로 네.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네. 또 그것도 경매 매수인한테는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경매가 그래서 참 싸게 얻을 수 있는 것도 같은데 100%라는 게 없다 보니까 네. 이런 정황들을 보고 딱 판단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열에 하나 만약에 유치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싸게 못 사는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리스크율 때문에 이제 주저주저 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아까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취합해서 모든 게 아니다 쪽으로 판명이 되면 사실상에 좀 맞을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네. 맞겠죠. 네. 뭐 100%는 아니더라도 네.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율이 또 없는 건 맞습니다. 아니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제가 영상 마치면서 네네. 지금 경매 시장이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대출도 옛날에는 그렇고. 네. 맞습니다. 입찰자가 뭐 10명, 20명 몰렸다면 지금 뭐 1명, 2명 맞습니다. 네, 낙찰가도 계속 떨어지고 매주 법원을 가는 입장에서 너무 공감합니다. 네. 네. 웅성웅성했던 사람도 이제 점점 없어지고.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이런 글을 한 번씩 읽는데 디폴트나 금융위기 같은 것은 역사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했다. 특이한 것은 자산이 헐값에 거래되어 주인이 바뀐다는 것뿐이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자산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인이. 네. 네,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인데 이 순간을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어떤 누군가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이 자산의 주인이 누가 되는지는 스스로 공부해서 한번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사무장님 오늘 두 분 말씀 오늘도 너무 많이 이제 많은 도움이 됐고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많이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매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저희가 또 조언을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권리관계가 어렵고 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 창원에 계시니까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또 조언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모로 또 저희가 또 도움도 좀 요청드리고 다른 분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모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